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1999년도에 그 관세사 시험 관세 평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합격을 했고요. 지금 한 7년 됐나요? 뭐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소개를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혼자 외롭게 뭐 관련된 교재들을 구입하셔서 뭐 공부를 하신 분, 지난달에 일부는 강의를 일부 조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2달 동안에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어쨌든 들으시려고 다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강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뭐 독하게 그 수준이 차이가 좀 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여러분 또 뭐 다른 뭐 소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평가라는 과목에 대해서 입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평가했던 개념, 정의, 이런 부분들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첫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해야죠. 전체적인 수업 방향과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시간 때우기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나눠져 있는데, 뭐 심화 과정은 뭐 기본 과정에서 이야기를 미처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본 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이 처음 평가에 입문을 하시기 때문에 평가라는 과목이 결국은 관세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로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이라는 과목들을 뭐 고등학교 때나 여러분 지금 뭐 대학 다니신 분 많으시지만 대학교 때 한 번도 접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관세 시험을 보시면서 관세법이라는 그 과목을 1차를 통과를 하셔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근데 관세법에서 나와 있는 조항 가지고는 도대체 평가라는 과목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몇몇 조항,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행간의 의미, 법과 법 사이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떡하니 2차 과목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편입되어 있느냐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는 주요하게 관세평가 관련된 법령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법령을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법과 시행령과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규칙이 있죠. 규칙. 그 다음에 그 관세청장이 별도로 이제 소위 이제 고시라는 걸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그 내용의 일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관세청장이 별도로 고시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행정 규칙처럼 집행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고시의 내용들은 굉장히 조문이 좀 길거든요. 그 내용은 기본 때 아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다루지 않고 법령과 주로 이제 규칙에 관련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야 관세 평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지 않겠냐. 결국 이제 그러면 기본 기간 동안에는 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평가의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흐름이 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전체적인 법의 구조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은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제 구입을 하셨지만 하셨죠, 구입을. 이 교재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2016년도에
이거 약간 뭐 수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책 일부가 있었는데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만은 이 교재가 지금 8개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8개 장으로 크게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때는 당연히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쭉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훑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심화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심화 때는 기본 때의 내용 부분에서 일부 이제 보충적인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법과 뭐 시행령과 뭐 규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중요한 위임받은 고시의 규정 내용들은 기본 때 다 해요. 그러니까 기본 때 위임받은 뭐 그 이제 뭐 그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다시 뭐 기획재정부로 내려왔다 관세청장 위임받은 규정들이 일부 있는데, 그 위임받은 고시 규정은 사실상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까지 공부를 다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 고시 규정이 나오는데, 그 고시 규정은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기본 때 다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심화 때 뭐 하느냐? 이제 심화 때는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임받은 고시 규정 이외에 이제 고시 규정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다 보면 이 많은 이 두꺼운 책들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련은 돼 있다라고 들어있지만 다소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물론 이제 심화 때까지도 모든 책 구석구석을 다 훑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으니까 훑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심화 때도 교재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한 뭐 핵심적인 내용 그 대부분을 보고 약 한 50%를 기본 때 훑는다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 나머지 50%를 심화 때 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때는 결정적으로 협정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협정을 보시게 되는데, 협정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평가라는 과목의 근간이 아까 관세법이라고 했잖아요. 관세법은 실제로 뭐 들어가 보면 30조부터 쭉 뭐 35조까지 있는데, 그 조항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법원이라고 하면 그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기 뭐 서초동에 가면 있는 그 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만들기에 참고가 되었던 소스, 근원이 되는 소스, 그걸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법원을 우리는 이제 그 별도로 그 우리나라가 WTO 이제 그 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 협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WTO 관세 평가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좀 배울 겁니다.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울 건데, 그 협정의 내용들을 샅샅이 보는 걸로 심화에 많은 시간이 좀 할애가 될 겁니다. 이거 문제풀이야 모의고사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죠. 그다음에 뭐 마스터 과정 이런 것도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을 좀 하시고, 다만 이제 심화 때는 또 일부 이제 사례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사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앉으시면 도대체 평가가 뭔 과목인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례라고 하면 뭔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평가라는 게 뭐 나중에 정의 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걸 관세를 매기는 작업과 뭐 관련이 있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그럼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실무적으로 뭐 논쟁도 좀 있고 논란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례들을 학습을 하는 것, 그 사례들을 학습을 하면서 결국 법이 왜 만들어졌고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때 상당히 많은 사례들을 목도하실 거예요.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례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심화 때는 그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사례 이외에 부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례만 다 공부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구상에 많은 종류의 변형된 실제 거래가 있고 변형된 사례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응용력도 좀 키우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어떤 학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여러분들은 가려내기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앞서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중요한 사례입니다라고 여겨지는 내용들. 이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례도 있고 일본 사례도 있고 미국 사례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협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 중에는 소위 이제 뭐 관세청에서 내리는 뭐 해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법원 가서 뭐 판결 받은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걸 뭐 판례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배우면서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때 배웠던 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흐름, 구조, 프레임들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튜닝을 해야 된다.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관세평가라는 과목과 법이 있는 존재 이유죠. 법은 법대로 존재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 따로 실무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 중간에 중간 영역에 결국은 관세사 시험이라는 유형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과 그 심화 과정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과정을 다 듣고 심화 과정은 100%다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과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 물론 이제 그 기본 과정 다 들어서 바로 이렇게 풀면 풀리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몇 개 어떤 전환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그 전환 작업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간극을 메꾸고 하는 자기 학습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기 학습들을 할 수 있게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 과정의 목표고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나머지 심화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 이 교재 잠깐 말씀드리면 교재는 이 순서가요. 제일 먼저 이 법령이 쭉 나옵니다. 이제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마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일 1장을 딱 보면 뭐 총론이 좀 있죠. 1장은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기침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1장은 총론이 좀 들어 있는데 2장부터는 이제 법을 탁 이제 전면에 내세워요. 2장, 3장 계속 그 구조를 보면 법이 제일 먼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핵심 이론이라는 거가 나옵니다. 핵심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그 짧아요. 그게 뭐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어떤 긴 거는 뭐 한 10여 페이지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한 페이지 반 되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건 뭐 3, 4페이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학습이라는 게 딱 나와요. 주제별 심화 학습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제목을 딱 보시면 소위 이제 평가 쟁점이 될 것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주제별 심화 학습으로 뭐 1, 2, 3, 4 뭐 각 장마다 뭐 많은 건 10몇 개, 뭐 적은 거는 뭐 대여섯 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심화 학습이 다 끝나면 그 장에서 사례 학습이 나와요. 사례가 핵심 사례 연구라는 게 나옵니다. 핵심 사례 연구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론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이게 취지가 뭐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쪼개서 보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핵심 사례 연구로 놔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서 판단하는구나 라고 보고 맨 끝에 관련된 협정을 싹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장이 그러면서 학습이 맞춰지게 됩니다. 참 의도는 좋죠. 저의 이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제가 이 그 교재를 편집할 때 의도는 여러분들을 딱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어중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일반
관세사들 이제 아직 이제 지금 막 관세사 되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체의 그 무역 관련한 실무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수험생들도 보라면 볼 테면 봐라 뭐 이렇게 냈던 건데 그다음에 이제 기간도 좀 짧고 한마디로 시금방진 생각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수험서로 전환이 딱 되면서 소위 수험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책이냐 냉정하게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책은 개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정말 개쓰레기 같은 책. 제가 봐도 이걸 지금 보고 뭐 점수를 받으라는 소리냐 말라는 소리냐라는 생각이 울컥울컥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좀 수정을 한 차례 했거든요. 채에 이렇게 냈을 때 2013년 10월 달에 그 내용 거의 뭐 바뀐 게 없어요. 순수한 좀 바꿨는데 제가 정말 수고해서 불을 쏴지르고 싶었어요. 뭐 오타도 많고 지금도 뭐 오타가 투성입니다. 근데 올해 그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도 좀 바뀌었거든요. 2017년 4월 1일 날 또 떡하니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2017년 4월 1일 날 법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 지금 올해 시험 보실 분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법 바뀐 거 중요한 평가 뭐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알았냐? 그 지금 뭐 정리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뭐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책을 뭐 이렇게 새로 2018년 개정판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전 낼 생각이 없는데 2018년 개정판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법이 개정된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고 그럼 책을 자꾸 바꾼다는 건 마치 뭔가 새 책인 양 뭔가 뭐 좀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는 양 이게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것도 말이 안 돼. 작년에 또 책을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고려를 하고 빨간 책도 있어요. 빨간 책 협정책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정책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협정책은 제 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협정책을 제 책이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잡혀 들어갑니다. 협정은요. 전 세계 저 예전에 저 뿌리를 따져보면 1947년부터 53년, 81년, 1994년 우리나라 가가지고 가입해가지고 협정을 맺었는데 어떻게 그게 제 책이에요? 우리나라 저 높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WTO 협정 부분이니까 이제 그걸 번역을 제가 번역할 능력도 안 되고 번역 이미 돼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그걸 책을 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건 제 책이 아니에요. 출판사 책 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범용제죠.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되니까 그걸 넣어놔도 다 였거든요. 다만 이제 예전에 그걸 개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개편이 아니라 번역본이 2011년도에 정보판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판이 나오기 전에 해석을 가지고 썼어요. 해석을 가지고 썼는데 그 해석과 정보판 해석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정보판을 봐요. 해석을 봐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 정보판 해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번역이 여전히 뭐 이상한 뭐 이야기들이 있고 예전 번역은 정말 심지어 이제 그 류현진과 유재석이 앞에 똑같은 유씨지만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정말 종유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고 이거 엉망입니다. 엉망이었는데 그런 걸 빼면 번역본이 예전 게 뭐 좀 더 나았던 부분도 있고 부분을 보면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작년에 협정을 다시 재번역을 용역을 줬어요. 관세청에서 외부에 번역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상컨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매품인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입수가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공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빨간 책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제 그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내용들이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싹 바꾸면서 제 책이냐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지금 나라에서 만드는 법제처에서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협정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갈등이 되시는 분은 갈등하시지 마시고 그 책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직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협정을 지금 당장 보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협정은 나중에 기본이 끝나고 그때 보시면 되고 그 책을 그 다음에 또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책에 협정이 다 있어요. 자, 이 책은 번역이 2011년도 정보판이냐?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놔둔 거예요. 정보판이 아닌 구번역을 놔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판 번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읽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협정의 내용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데 협정을 막 이렇게 빨간 책을 사시지 마시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좀 공부를 좀 집중력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학습 방법은 이제 몇 개가 나눠져 있죠. 지금 뭐 주제별 심화학습부터 뒤에 사례 연구 뭐 쭉 나눠져 있는데 기본 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굳이 뭐 자세히 공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저희는 기본이 법령에 대한 학습 법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법령은 단 한 글자, 단 한 개의 단어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전부 다 돼야 됩니다. 물론 법을 그대로 모사하듯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용어들을 법률 용어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이론의 내용은 제가 이 책을 보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핵심 이론이에요. 핵심 이론에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인사이트 아시죠? 인사이트. 인사이트라고 하면 통찰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관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취지나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이론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죠. 제가 쓴 게 아니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뺏겼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뺏겼어요. 저는 그 뺏긴 내용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뺏겼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소위 관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세청의 어떤 그 공무원들도 입문할 때 소위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뺏기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전인권이 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뭐 저도 막 따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 노래더만요. 1972년.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뭐 프락을 받고 뺏겼죠. 뺏겼으니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시니까 핵심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그 줄기와 맥을 잘 따라가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 때는 당연히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제별 심화학습입니다. 주제별 심화학습에서 일부 내용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제 좀 많은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 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과 그다음에 굳이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시험에 이게 좀 뭐 나오지 않거나 좀 무관해 보이는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심화학습은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사례죠. 사례는 기본 사례만 몇 개 가져가고 나머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사례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 사례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뭐 일본 사례도 있고 뭐 관련된 미국 사례도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 중에도 예규가 있고 뭐 조세 심판은 뭐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이 굉장히 빡빡하고 긴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과감히 버리셔도 되고, 사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례는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하고 이것도 한번 찝어보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당연히 협정이 남을 때, 협정은 지금 읽을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될 거는 기본 때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하시겠지만 많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세평가 시험이죠. 시험은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피부로 정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관세평가 시험의 채점 기준이랄까,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 관세평가 시험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법과 뭐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하고 평가 시험지를 만나게 될 텐데, 평가 시험은 2016년도 예를 든다면 일단 분량 측면에서 작년에 A4로 6장이 나왔어요. 문제가 6장이 빡빡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6장이 많은지 안 많은지, 지금 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아주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그것도 지금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보면 문제가 한 장, 한 페이지, 이렇게 뭐 5과목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반, 2페이지, 2페이지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관세평가는 6장이 나왔잖아요. 6페이지요. 빡빡하게 문제를 읽다가 보니까 20분이 남았네요. 뭐 다 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언제 써요? 이런 상황. 그 안에 물론 이제 지금 16년도가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조져버리겠다. 물론 이제 수능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해 문제 지문은 간단하지만 묻는 지문 간단하지만 앞에 이제 본문은 뭐 한 페이지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도록 하는데,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지문 자체에 대해서 뭘 묻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 어떤 독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 줄을 쓰게 되면 답안지에 프레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답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출제자가 요구한 답안지의 내용과 내가 쓰고자 하는 답안지 내용을 맞추는 작업들이 그게 만만한 작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프레임 이게 훨씬 핵심적인 그 코어적인 내용인데, 채점자들은 뭐 그게 아닌데 완전 핀트 잘못 나갔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길다란 이야기는 그 반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많은 종류의 학습과 디테일한 어떤 프랙티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놓고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문제의 지문들이 길다란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범위가 좁아서 핀포인트를 해서 물으니까 그게 맞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장일단 있는데, 관세평가 시험은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8주 동안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어떤 묻고자 하는 요소, 뭐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그것이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그 법률에서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져서 이게 뭐 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그러면 이 관세사 시험의 평가 채점 기준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느냐, 판단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 판단에 근거가 되었던 법을 제대로 가져왔느냐, 법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해한 법을 그대로 요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 정확하게 구사를 했느냐,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값은 자연스럽게 맞게 되겠죠.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논증을 할 때에 가지고 와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와 관련 규정,
규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 그 근간의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 이제 논증에 대한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조금, 그다음 방향은 좀 달라도 다 도달하는 그 최종적인 결론, 소위 yes냐 no냐, 0표냐 x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비슷해요. 판단 똑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 과세냐 비과세냐 요 결정에 있어서는 과세입니다 비과세입니다 결정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것을 기술하고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을 넣고 이 중요한 부분에 어떤 근간에 흐르는 내용들이 좀 부가적으로 풍부하게 설명이 되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법원에 해당되는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괴롭힐 그 협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직적으로 잘 조화롭게 요약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 써내는 것들이 결국 관건이다. 결국 그 싸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어떤 규정들이 펼쳐질지가 이제 도대체 이제 암흑이니까 깜깜이니까 지금 그걸 모르시겠지만 그 과정들, 그 긴 터널들을 벗어나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지점에 도달한다. 근데 이제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학습의 기본적인 양들이 많은 거죠. 법도 지금 아직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상태고 협정이라는 게 도대체 까보면 어떤 부분까지 나올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다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거쳐서 뭐 사례도 보시고 뭐 시험 문제도 보시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결국 주관식 시험이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제대로 기술을 하느냐 이 싸움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술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복된 거는 기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복 기술하지 않으며 뭐 그 다음에 목차하고 분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뭘 받고 뭘 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몇 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려요.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평가 협정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관세법 기본학습 끝나고 난 뒤에 평가 협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협정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당장 빨간 책 사가지고 읽어보기 시작하죠. 읽어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써놨는지도 이해가 안 가실 건데 그래서 협정은 어떻게 공부를 나중에 할 거냐면 중간중간 이 챕터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 협정 구조를 딱 보면 이게 뭐 본문이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좀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해설을 해놓은 게 이걸 뭐 주해라고 하는데 요게 있고 실제로는 뭐 24조까지만 있거든요. 24조가 있는데 그럼 본문도 24조고 해설도 24조까지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지침이 종류가 5가지예요. 5가지. 지침이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침이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각 지침마다 뭐 많은 거는 뭐 20몇 개씩 돼요. 각 지침마다 어떤 거는 뭐 10몇 개씩도 되고 6개씩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침마다 이게 뭐 쭉 많은데 여기에 뭐 10개가 된다라고 하면 4번째, 5번째의 내용이 본문의 3조와 유사하다. 3조에 해당된다. 관세법에 예를 들면 뭐 법 32조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일일이 다 엮어서 추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주제를 놓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일부 뽑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일부 뽑고 이렇게 쭉쭉 뽑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협정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으니까 주제별로 뽑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협정을 지금 읽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시기상조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을개와 프레임들이 구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를 붙이고 살을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더라도 협정 반드시 봐야 된다는데요 라고 뭐 이미 앞서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협정을 읽는 시간에 차라리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나중에 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돼서. 자, 그렇게 하시고 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치죠. 오리엔테이션 길게 하면 평가는요. 목표가 점수 목표가 55점에서 60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는 고득점이 좀 많았습니다. 60몇 점이. 그런데 이제 평균 난이도를 생각을 하면 평가는 55점에서 60점 사이에 받으면 평타를 치는 거죠. 남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패도 끼치지 않는 거. 이게 평가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가는 뭐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간다라고 자꾸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부터 벌써 슬퍼지죠, 여러분들. 울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고비가 많이 찾아올 겁니다. 고비가 찾아올 건데 평가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 수험생들을 통틀어서 60점 이상이 18명밖에 없었습니다. 18명이요. 뭐 그때는 한 800 몇십 명 볼 때인데 물론 18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는 뭐 정확하게 지금 통계치가 안 나와 있고 작년에도 지금 면면을 보면 60점 이상 많았는데 한 해 한 해 좀 롤러코스터를 좀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60점은 상당히 고득점이고 60점 왔다 갔다 언저리 하는 그 과목들이 결국은 만약에 점수가 그렇게 맞춰졌다라고 하면 50점은 대충 얼마를 받고 10점짜리는 얼마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50점짜리를 뭐 예를 들면 35점을 받고 나머지를 한번 6점제를 때린다. 뭐 좋은 거죠. 그러면 뭐 아주 뭐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점을 받고 6점제를 때린다. 그러면 60점이죠. 그러면 50점에서 30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을 물론 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바퀴를 돌리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평가라는 과목을 해보면 내 몸에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평가가 제일 좋아. 뭐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 좀 뭐 이렇게 좀 싫어하게 되는 과목들이거든요. 끝까지 내가 평가를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막 풀어보면 하나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막 갈등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라.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평가에 목숨을 걸고 나는 평가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라는 시도들이 좋죠. 물론 그 시도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전 과목을 골고루 잘 봐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과목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배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부의 양과 깊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니요, 처음 만났는데 깊게 땅을 파려면 넓게 파야 돼. 넓게 늘 한 군데 쭉쭉 파보세요. 파지나 넓게 파다가 쭉쭉쭉쭉 깊게 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너무 평가에 올인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끝간데 없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사례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정한 수준에서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내용의 어떤 판단을 요구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관세가 되기만 하면 돼요. 관세가 되고 난 뒤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면 이 중에 평가에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요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끝간 데까지 가요. 뭐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막 만들어서 막 오셔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 정작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 시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파야 하는 깊이, 이런 것도 조정이 약간 필요하다는, 여기까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죠. 예. 너무 오리엔테이션 많이 했네요. 이거 개 망했네요. 자, 책을 한번 보죠.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가의 의 뭐 이렇게 나오죠. 예? 평가, 이렇게 평가란,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자 다 쓰실 줄 알주시죠? 예? 평가. 평자는 평할 평자죠. 평하다. 이거는 가죠. 값. 우리 이제 뭐 가격을 매긴다. 그러니까 가격을 평한다. 뭐 가치를 매긴다. 뭐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평가는 말 그대로 가격을 매긴다, 가치를 매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이제 우리가 가격을 매긴다, 값을 매긴다라는 개념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물품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뭐 이런 거. 물방울 다이아몬드 5.75 캐럿이 부가티 베이런 한 대 값이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5.75 캐럿이 히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장영자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1980년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때 이철이 장영자 사기, 그 당시에 막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조이팔이니 뭐 마스터니 뭐 이런 영화에 나오지만 그 당시 2,000원이면 엄청났습니다. 그 장영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3캐럿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5.75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 이후에 이제 뭐 대도 조세형이 어디 들어가서 훔쳤는데 그 뭐 K 의사 뭐 전직 국회의원에서 그 다이아몬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런 걸 수입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 이제 3캐럿이 한 3억 시가 했대는, 호가를 했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자동차 한 대 값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값을 다른 물품의 값으로 치환을 한 거죠. 그렇죠? 부가티 베이런 슈퍼카, 슈퍼카 뭐 1.4 이런 게 있어요. 그 라이칸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있죠. 그 라이칸 스포츠 그게 뭐 한 37억 한다라는 차 아닙니까? 옛날에 저기 그 요즘 분노의 질주를 보면 8까지 나왔죠. 분노의 질주 그 7인가 그 2015년도에 나온 걸 보면 기억 안 나십니까? 이렇게 빌딩하고 아주 안 보세요. 빌딩에서 쫙, 물론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자유낙하 법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이 빌딩 그 두바이에서 그 부가티 베이런 그 당시에 라이칸 슈퍼 스포츠인가 그 가가 37억짜리 차, 전 세계 7대밖에 없다라는 차잖아요. 기념품으로 2억짜리 시계를 줬다라고 하고, 우리가 부가티 베이런 차가
예를 들면 뭐 23억이다. 부가티 베이런 지금 그 14.1 슈퍼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4만 유로쯤 되거든요. 관세하고 이렇게 내면 국내 판매가액이 한 23억이 될 거예요. 23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앞쪽에는 물건을 다른 물건의 가치로 표현한 거고 뒤쪽에 부가티 베이런은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는 교환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뒤쪽에는 화폐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경우가 평가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값을 매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값을 매긴다.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걸 왜 매기느냐? 그걸 왜 매기죠? 값을 왜 매깁니까? 결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값을 매기는 거죠. 그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야, 물방울 담으면 내 거하고 바꾸자. 베일은 있는데 너 거하고 바꿀래. 아파트 한 채랑 바꾸자. 내지는 내가 화폐를 지급을 하고 너 물건을 내가 좀 가질게.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 팔아. 라는 거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평가는 결국은 어떤 물건을 가치를 매겨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거래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평가를 한다. 교환 가치다. 그다음에 그 물품의 가치를 뭐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관세 평가라는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관세 평가라는 과목은 여전히 평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관세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결국은 관세를 뭔가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격을 매길 거예요. 그렇죠? 관세 평가는 물건을 가격을 매기는데 관세와 관련돼서 뭔가 가격을 매긴다. 그래서 관세 평가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품에 대한 소위 값을 매기는 과정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물품의 범주에는 우리가 단순히 부가티 베이런 이렇게 하면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차가 아니죠. 그게 이제 지금 폭스바겐사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부가티 베이런을 수입할 때 가격이 얼마냐? 즉 단순히 물품이 아니라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소위 값을 매기는 과정입니다. 값을 매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값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때 가격을 우리가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기기 위한 가격을 우리가 달리 표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커피를 사 먹는다. 뭐 어디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탁 사 먹으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 값 안에는 소위 전가세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어요. 1,000원짜리 뭐 아이스크림, 뭐 커피 1,000원 안에는 소위 부가세가 들어 있다라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지금 현행 10%죠.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포함되기 전에 그 가액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그 공급가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죠? 공급가액이 얼마면 900원 아니라고 했죠. 그죠? 909.09 공급가액. 그렇죠? 공급가액 더하기 공급가액의 10%를 더해서 1,00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10%를 매겨서 요 세금을 국가에다가 이렇게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의 값이 필요했다. 가치를 매기는 작업들이 필요했다. 그 값을 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한다.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세 평가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관세를 매기기 전에 관세를 매기기 위한 대상인 가격 해당되는
과세 표준이 필요하다. 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이때는 부가세 과세 표준이지만 관세 과세 표준이 필요하다. 관세 과세 표준을 매겨야 된다. 즉 결정해야 된다. 결정. 정하는 절차. 이것이 관세 평가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죠. 관세를 매기기 위한 소위 과세 표준을 정하는 절차 1. 근데 관세를 매기기 위한 대상은 뭐냐? 부가티 베이런이다. 현대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현대자동차는 아니고 부가티 베이런을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 어디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는.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그렇죠? 그럼 그때 물건은 뭐다? 수입 물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표준을 정하는 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법에 의존해서 이제 공부를 살살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이 법원에 해당되는 뭐 협정, 뭐 우리나라에도 이 협정의 내용을 관세법에 뭐 수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협정 15조 뭐 굳이 뭐 이거를 15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수입 물품의 과세 표준은 원래 이제 표현이 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과세 표준을 달리 표현하면 과세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종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 가격이다. 물품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 표준을 정하는 절차를 관세 평가를 했고 표현은 좀 다르게 합니다만은 부가세 공급가액 뭐 이야기를 하듯이 관세도 관세 과세 표준 이 표준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법에 가보면 과세 표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과세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가격. 이거는 약속이에요. 규정상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가세의 공급가액을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 표준을 달리 표현하면 과세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세 표준, 과세 가격.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야기는 뭐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 가격이다. 수입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한 종가 관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입 물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입 물품 이외에 무슨 물품 있죠? 당장 수출 물품 있죠. 우리나라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죠. 관세를. 그죠? 수출 물품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출할 때 관세 부과 안 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나요? 트럼프는 뭐 그때 공헌할 때 중국 그 뭐 관세율 뭐 45%인가 뭐 부과한다면서요. 뭐 그때 보호무역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수출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거고 우리가 수출할 때는 요즘 하지 않는다. 수입은 뭐 이렇게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뭐 수입한 물품 이외에 뭐 밀수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입을 하지 않은 몰래 가지고 오는 거, 은닉해서 가져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주머니 속에 뭐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걸 살짝 넣어서 들어온다. 밀수잖아요. 수입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여전히 종가관세 부과한 물품의 가격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물품 이것도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종가란 말이 들어가 있죠. 종가는 반대되는 말이 한자는 잘 못 쓰겠습니다. 이거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따라서 뭐 매긴다 말이에요. 종가 관세와 대치되는 말이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종량세 있죠. 종량관세, 종량세. 종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협정 15에서 정의를 뜩 하고 있지만 우리 관세 평가의 대상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가격과 관련된 부분, 즉 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지 양이나 뭐 기타 뭐 길이나 크기나 부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관세를 매기는 것은 평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종량세의 대표적인 그 품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영화용 필름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용 필름. 영화용 필름은 길이를 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죠. 길이를 가지고 관세를 매깁니다. 그 메타당 182원이에요. 이거 3706인데 이걸 뭐 적으실 필요 없고 비디오 테이프를 그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 비디오 테이프도 뭐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건 분당 20원입니다. 이렇게 매겨요. 이게 보통 그 영화용 필름 3000m를 가지고 오면요 몇 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109분이 나와요. 109분이면 54만 6천원입니다. 관세가. 뭐 믿거나 말거나요. 자,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화용 필름, 그러니까 뭐 영화용 필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이가 얼마냐? 그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상식이 없으니 관세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뭔 상식이에요? 뭐 우리가 가격은 계속 뭐 비싸면 관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요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가격을 많이 내면 비싸. 근데 영화용 필름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야, 올로케이션 그 하드보일드 아니 헐리우드에서 대작들 이건 관세 많이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모순이 생기겠습니까? 이 문화상품이잖아요. 대표적인 문화상품. 전 국민이 누려서 예를 들면 그 내용들을 향유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제작비나 이런 가격을 가지고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전 국민들이 결국 주머니를 다 틀어가지고 비싼 관세를 다 전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량세 취지 자체가 원래 왜 영화용 필름 했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논의를 왜 길이를 했냐. 요 대표적이겠습니다. 고추 같은 것도 뭐 종량세 대상이긴 해요. 고추 같은 거는 할당관세를 안 받으면 270% 내거든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은 관세율의 퍼센테이지가 뭐냐? 몇 프로냐? 8%예요. 8%.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본 관세가 8%. 요즘 FTA에 대해서 자동차는 지금 2016년 하반기부터 0%예요. 부가티 베이런이 가지고 들어오면 0%라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0%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8%고요. 신발, 의류 이런 건 13%입니다. 0%도 이제 지금 뭐 FTA 때문에 뭐 많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영화용 필름은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뭐 이제 굉장히 적게 내죠. 자, 이제 근데 아까 고추 이야기했지만 고추가 할당관세 받지 않은 270%인데 270%는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2,700원이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농산물이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270%는 270% 또는 6,710원 키로당 6,720원인지 키로당 6,720원 둘 중에 고액인 걸 붙여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냥 중국산 고추 그냥 막 먹는 것 같아도 예, 다 관세 그렇게 내고 먹는 거 물론 이제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긴 해요. 추천을 다 받으면 50%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 좋은 그 농산물을 식탁 위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저가로 신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냥 그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종량세 이제 키로당 얼마를 매긴다. 영화용 필름 같은 데 얼마를 매긴다. 이런 경우에 종량세인데 그거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가격 가지고 가격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앞으로 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추 이런 거 6,700 뭐 취급하지 않는다. 종가 관세를 붙이는 가격과 관련된 과세 표준과 관련된 그때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물품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물품이 아닌 거는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아닌다라는 거예요. 물품이 아닌 거는 관세를 안 매깁니다. 물품이 아닌 거는, 즉 물품이 아닌 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비스. 그럼 서비스의 가격들을 매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잠깐 돈을 지급을 하고 내가 그 뭐 기술자의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 개발자, 야, 니 잠깐 일로 와, 컴퓨터 개발 좀 해줘.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용역에 대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품에 대한 거지. 그 사람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게 소프트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외국에서 개발을 또 했어. 그래가 내가 이메일로 쭉 인공위성을 통해서 FTP, OTA 이렇게 받았어요. 쭉 소프트웨어. 이것도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 그럼 10억짜리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탁 이렇게 다운을 딱 받았다. 그 물품이 아닌 거예요. 물품이 없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불법으로 여러분 다운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야구 동영상 이런 거 다 관세 찾아가서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엔 탁 잘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하면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표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표권을 사용한다. 실체가 뭐지요? 그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 물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나중에 이제 뭔가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상표권 사용료 이런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협정 15조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수입물품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 가격이다. 물품 가격이다. 이걸 영어로 하나만 보고 가죠. 과세 가격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과세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세 가격을 관세를 매기기 위한 과세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는 카스텀즈라는 말을 붙입니다. 카스텀즈 밸류라는 말을 붙여요. 물품 가격 또 밸류 붙고 더 밸류, 더 밸류. 물품 보통 이 굿즈라고 하죠. 굿즈. 자, 카스텀즈 밸류 이거는 뭐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과세가격은 카스텀즈 밸류. 카스텀즈가 보통 뭐라고 번역되죠? 관세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책에서 관세 가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긴 하죠. 우리 약속은 관세라는 말을 붙지 않습니다. 과세 가격이라 해요. 과세 가격, 과세 표준, 커스텀즈 밸류. 커스텀즈 밸류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앞에서 이제 쭉 정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나왔으니까 교재 3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랍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바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재 31페이지를 딱 보면 뭐 위에 제목이 다 떨어치우고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 과세 가격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겼어요. 그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잡기로 했는데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뭐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그럼 뭐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에 각호를 조정한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뭐 굉장히 몇 단계를 건너뛴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31페이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아까 우리가 협정에서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수입 물품에 종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 가격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협정 15조는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게 지금 괄호하는 걸 딱 보니까 관세법 30조 1항 이렇게 해놓고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이렇게 해놓고 따따따따따따따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해놨네. 그렇죠. 자,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커스텀즈 밸류, 그죠? 요거는 거래 가격이다. 거래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가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래한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거래할 때에 지불한 가격이죠. 그렇죠? 지불한 가격을 이야기할 겁니다. 거래를 할 때 지불한 가격.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법 제 30조 1항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세를 왜 매기는지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의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관세를 소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가격이라는 걸 정했고, 관세를 이제 부과해야 뭐 나라가 먹고 살겠지만, 그래서 과세 가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과세 가격을 앞단에서 볼 때는 물품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법에는 이렇게 보니까 대뜸 정의가 거래 가격이다. 거래할 때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 거래 가격은 거래를 영어로 트랜스액셔널 밸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다. 거래한 가격이다. 과세 커스텀즈 밸류다. 요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의를 보고 요게 31페이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7분만 쉬겠습니다. 7분만.